예년 평상시 정도의 그 민원 신청과 성공률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게 금요일 밤이나 일주일 업무가 없는 가장 수요가 적을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초유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정부는 내일 월요일을 앞두고 시스템 정상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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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우선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 이 내용은 어제 오전부터 일부 재개가 됐고 이 공무원 전용이죠. 이 전산망 세올이 어제 오늘 시험 테스트에선 일단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그동안 밀려있던 민원 업무들이 밀려올 텐데 이게 결국 시험대가 될 전망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3일 동안이나 정부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었던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민원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이제 그 서류를 떼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3일 동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 같은 지금 100명이 투입됐다는데요.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국정원 등등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됐는지 이제 그것도 전문가들한테조차도 지금 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과연 내일은 정상 가동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고 또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저희가 카카오 사태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통신망이 마비가 돼버리면 전 국민들이 그냥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정부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기업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은행 거래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경우는 몇 주 전부터 통보를 해요. 예. 그 한 사람한테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보되니까 그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왜 이거를 평일 날 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평일날 특히 이거 민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시간을 촉박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맞습니다. IT 선진국인데 이렇게 3일 동안 원인조차 못 찾았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파악이 문제 같은데 일단 해킹 같은 이 외부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입장인데 이게 왜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이 정확하게 점검이 돼야 후속 조치도 정확하게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 서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 같은 외부 공격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사흘째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정도라면요. 하드웨어 장비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조차 사실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의 하나의 신호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요. 이렇게 사실 사흘이면은 상당히 긴 시간인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이 구동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축적돼 있는 개인 정보의 소실 문제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소실이 겁니다.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건데 몇몇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했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더 큰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 네트워크 장애가 원인이었다라고 발표가 이제 속보로 뜬 걸 예. 봤습니다. 예. 네트워크 장애든 하드웨어 장애든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은 분명한 점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하고 또 그동안 피해 보신 분들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정부24 자주 이용하는데요. 예. 여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이게 느껴집니다. 연금 정보라든지 뭐 차량 정보, 건강검진 정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민감해하시는 지점은 바로 이런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당에서 혁신안 내놓고 정부에서 수출지수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백신 예약 한번 먹통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굉장히 큰 제타가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자정부 세계 1위 강조하기 전에 좀 더 이 디테일한 지점들 한 번씩 더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좀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지시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고 발생 당시 이때는 정부 대응이 좀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는 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올해만 해도 벌써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도 1년째 계속 그 오류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첫 개통되었던 그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도 개통 첫날 먹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이번 난 사고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후속 그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늦었다라는 점에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잖아요. 예. 이거에도 대단히 역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먹통 사태에 대해서 알리질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SNS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사후 이제 수습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왜 그 카카오 먹통 사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전산망과 다름없다라면서 되게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회사에서도 5천억 상당의 그 배상안도 이렇게 마련해갖고 발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이게 행안부의 그 담당 업무인데 이상민 장관도 이것도 디지털 그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 중이었던 과정에서 복귀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그 카카오 사태 먹통태 이상으로 좀 질책을 좀 하고 또 저 조기 수습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조치를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출장 중인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전자정부 선진국에 대한 자부심, 흠집이 났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여요. 당연히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선제적이었던 게 대한민국이었고 거기에 따른 자부심이 있는 국가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원인 진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나 과연 실질적인 것이 있었을 것인가. 이런 퇴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민들 속에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너무나 즉각적으로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그런 민원24식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TF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관련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질타는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24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고 이 행정전산망 세월 이제 내일 오전이 시험됩니다. 이 민원 업무가 계속해서 몰아칠 텐데 어떻게 정상 작동을 할지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오는 21일 화요일 대전입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이 자리엔 인유한 위원장도 함께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혁신위의 만남인데 미묘하네요. 만남 자체가. 장소도 대전이고요. 그렇죠. 21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양당은 뭐 같이 밥도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와서 이제 강연을 한다. 이거 자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상민 의원의 이제 행보를 두고서 이제 본인은 원칙과 상식에 이제 합류하지 않으면서 탈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상민 의원은 5선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면 6선이고 6선이면 국회의장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민 의원의 행보가 이제 주목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물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원로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 정당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예. 이런 것들을 아마 혁신위원들과 좀 나눌 것 같거든요. 그 혁신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공감대를 좀 넓히는 차원에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로 본다면 이제 한 발 한 발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가까워지고 있다. 만나면 자주 만나면 예. 또 같이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언급해 주셨지만 인요한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이 되는 게 이상민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에 좀 합류할 가능성 이걸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어느 네네. 가능성이든 제가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다음에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저는 뭐 진보다 보수다 또는 뭐 당이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이를 본격 논의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높다. 내용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민 의원은 5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제 꿈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 이제 그 경선했잖아요. 거기서 항상 낙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도 갖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그 항상 그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당내 비판을 강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분의 그동안 해왔던 언행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탈당을 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또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도 저는 탈당의 염두를 두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네. 또 인요한 혁신위가 그 이상민 의원을 만나는 것은 민주당에 또 하나의 또 균열을 낼 수도 있고 또 저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이 좀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이상민 장관 지역구가 이제 대전 유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한다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는 게 예. 그쪽이 지금 카이스트 등 그쪽이 이제 연구단지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R&D 예산 대폭 다 삭감해놨잖아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을 시키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낮다. 저는, 예. 뭐 개인적인 전망인데 봐야겠죠, 뭐. 네, 이상민 의원이 또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그럼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먼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저부터 버선 발로 나가서 맞아드리겠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선수인데 자유계약 FA 선수가 되시면 뭐 국민의힘이 가장 뭐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에서 나오는 FA 선수로 비교를 하면서 몸값이 이미 상당히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과거 조경태 의원의 사례도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저는 논의를 함께하는 것은 환영. 예. 입당은 약간 세모. 왜 세모입니까? 입당 후 공천은 X. 저는 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5선 하셨잖아요. 네. 누리실 만큼 다 누리신 분이시고 한데 네. 본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민주당은 지금 친명하고 비명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 이미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8.6 기득권, 운동권 정치인들 이들하고 미래 세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친명은 난 친명이라서 한 번 더 해야 돼. 비명은 난 비명이라 핍박받아서 예. 어떻게든 한 번 더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한국 정치에 굉장히 해악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국회를 보면은 평균 50% 이상이 갈려왔습니다.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지금 80명에서 90명이 갈려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친명이라서 비명이라서 이 진영 싸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상민 의원 만약에 우리 당에 입당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뭐 공천 받고 만약에 이렇게 되신다면은 우리 혁신위가 얘기하고 있는 양지의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이것도 힘을 잃게 됩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될 수 네네. 있다. 저는 그래서 논의하는 것 환영이고 예.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여는 것 환영이나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에 있어야 빛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예. 우리 당에서 있어야 좀 그 얘기가 먹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봅니다. 공천을 목적으로 한 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반대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혁신위원회는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이 4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상향시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컷오프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두 번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전과자 전부 공천 배제입니다. 네, 혁신위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이 혁신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 안건이 수용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뭐 이것도 주목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 뭐 원칙적으로 보면 상향식 공천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지역구에서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뽑힌 사람이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한국 정치의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어떤 지역의 토호 세력이라든지 네. 또 기존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워낙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인들이 나서서 사실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에도 보면요. 신인들이 나가서 뭐 하여튼 불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명함 돌리기라든지 의정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기존에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한이 확대되어 있는 반면에 신인들은 이런 권한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본인이 뭐 프랭카드 붙이는 것도 당협위원장밖에 못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나서는 분들은 그냥 1인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두가 공정한 가운데에서 게임을 벌인다면 당연히 상향식 공천이 맞죠. 그러나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예. 신인들에게는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되 문제는 신인의 경우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예.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인들이 좀 더 현역 의원이나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예. 무조건 상향식 공천에 똑같이 하라 그러면 아마 기존 의원들 다 당선될 겁니다. 다 그러네요. 경선 올릴 거예요. 예. 그럼 신인들은 여기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 나서는 분들은 당연히 인력이나 이런 뭐 자금이나 등등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이 신인들은 들어갈 수 방법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원칙적인 입장은 맞지만 정치 현실면에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저는 아마 이거는 이제 최고위 넘어와서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어떤 정당성의 이면에 예. 가지고 있는 신인들이 정치판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 마침 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분이 지금 패널이신 거예요.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시고 예. 지금 뭐 비서관 출신이냐 행정관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다르기는 할 텐데 네.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힘듭니다. 힘들다. 예. 네, 힘듭니다. 그 대통령실 출신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지난번 총선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50여 명이 출마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32명이 공천을 받고 20명이 당선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하나 꾸릴 정도죠. 어마무시하게 당선이 돼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떠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집권 2년차 때 치러지는 총선이라 그렇게 많이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게 대통령실 출신들이 꽃가마 타가지고 예. 뭐 어디 전략 공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 제가 거의 가장 먼저 나와서 당협위원장 받은 유일한 사례인데 예. 저는 대표적인 험지로 꼽히는 중랑으로 갔습니다. 맨 처음에 중랑 간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라 맞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연말까지 생각해보자 있었는데 제가 다른 얘기 다 대답하기도 좀 힘들고 해서 정치에 좀 낭만이 있어야죠. 그리고 태어나고 자란 곳에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했던 얘기가 대통령실 출신들의 정치는 대통령이 정치하신 그대로의 길을 가면 된다. 윤석열 현상 파급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후보 되고 그냥 나중에 국민의힘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당에 입당하고 그리고 경선 과정 그대로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실 출신들도 공정하게 그리고 본인의 연고지에서 하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꽃가마 바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꽃가마 바라지 않는다. 뭐 경선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화요일 인요한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이 대전에서 만나는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또 대전을 찾는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번 주에 이제 대구 갔잖아요. 예. 여기서 뭐 총선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는 이제 거의 상수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마음을 굳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대전을 방문하는 것 같고요. 네네. 인용환 혁신위원장하고 이상민 장관 만나는 장소가 뭐 공교롭게도 대전인 거에 대한 큰 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총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전에도 그런 예상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빨리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그 국민의힘 총선을 뭐 진두지휘하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낫다 이렇게 좀 민주당 입장에선 한 장관이 오히려 빨리 링 위에 올라와라. 이게 더 낫다 이런 왜냐하면 입장이시군요. 지금은 국무위원 신분이잖아요. 예. 국무위원의 신분이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사전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그렇게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예 저 국무위원을 그만두고 정치적 예.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선언하고 하게 예. 되면 또 본인이 하나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언행들에 대한 또 평가들이 뒤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떨 때는 유리할 때는 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또 그냥 정치인처럼 발언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선명하게 정치인을 정치 그 총선 출마 선언하고 하는 게 좋겠다. 강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는 사전 선거 운동은 아니죠, 일단. 일단 사전 선거 운동에 그 할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을 보면요, 이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지해야 된다라고는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대구에 갔을 때도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놨죠.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해석인데 그 전에 또 전북 완주 가죠, 뭐 거창 가죠, 거의 전국을 누비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그때마다 하는 발언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닙니다. 대전에 가는 것도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출입국 관리 업무를 법무부가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정착 업무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살피겠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대구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는 걸 아마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무직 공무원직에서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식 선언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구 방문을 놓고선 한 장관이 뭐 사실상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차표도 취소하고 3시간 동안 대구 시민들을 만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그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이 대구하고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근무한 적도 없고요.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아마 출마 직전에 마지막 방문한 곳이 이제 대구지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은 물론 법무부 업무로 갔지만 본인이 준비한 여러 가지 이야기나 등등을 보면 아주 간명하지만 또 저도 뭐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대구를 상당히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6.25 때도 대구를 적에게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다라는 그 자존감. 그게 있고 두 번째 산업화의 중심이다라는 거. 특히 이제 대구의 섬유월 업체라든지 구미공단이라든지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가 그렇게 덥다. 그 더위를 이겨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볼 때는 대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보면 어떤 누구나 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저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갈 수는 있잖아요. 기차표가 이미 이야기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연기를 하고 끝까지 다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취재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람들 만나면 대충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꼭 이름을 물어보고 꼭 그와 관련된 뭔가 이야기를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굉장히 그래서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봐도 저렇게 하기 힘들 텐데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를 실제 실험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방문과 상당히 비교가 된다. 즉 이준석의 대체제로 한동훈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이고 그다음에 대구 찍고 대전이잖아요. 즉 다음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보수의 TK와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걸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간단한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직전에 가덕도 가서 가슴이 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게 뭐 지지해달라 이런 표현이 아니면
정책 중립을 그러게요.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행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결국 법무장관을 교체해야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어떤 사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국무위원이자 가장 이 정부에 주목받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11월 말에 저런 식의 행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12월 정도 이제 예산안 통과가 되면 아마 거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생각에 얼마나 설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두 분도 빨리 링 위로 올라와서 국무위원으로 지금 정치 행보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링 위로 올라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이런 입장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딱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러우면 지는 건데 두려우면 끝난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스토킹적 관심보다는 우리 민주당 출신의 걸쭉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 박범계 장관 좀 이런 분들에게 좀 관심 좀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한동훈 장관 현상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 한국 정치에 원하는 지도자상이 있었는데 과거 이제 양김 시대 때는 이제 걸쭉한 지도자상 막 이렇게 내가 이끌고 간다. 그 다음은 이제 민주투사형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은 자수성가한 흑수저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그러한 개인의 히스토리와 그런 부분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 얼마나 탁월한지 증명해라. 그리고 뭐 돈 많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젠틀함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반전 매력을 좋아하십니다.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이제 힘 있는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모습 보였는데 만나보면 되게 친근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대중 속에서 지금 녹아들지 않나 생각하고요. 빨리 저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거론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과의 연락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당에 대한 입장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창당이나 새로운 움직임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움직이겠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제가 뭐 창당이나 다른 행보를 한다면은 같이 움직여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아마 내부 정리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지지자들과 연락망 구축을 위해서 정보 수집에 나섰는데 지금 뭐 3만 명 넘게 모집을 했다. 조금 전에 또 자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신당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를 잡아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계속 비판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한 건데 정말 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5개의 시도당 이상으로 이제 지구당을 만들어야지 신당 창당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이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동훈 장관 나오는 것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선거 치르는 거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그때 다 50여 명이 청와대에서 나와갖고 한 20명 정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고 그 나왔던 분들도 전부 다 지역에 가서 경선을 통해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과연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혁신위에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나 그러면 그 원희룡 장관이나 김은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인지 사실 현실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용산에 허락이 없는 전략공천은 없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선명하게 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좀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최근 장제원 의원이 대형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또 새 과시를 했었는데 이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요즘 뭐 웬만한 유튜브 이렇게 하면
3만 명 보는 거 금방입니다. 금방입니까? 예, 금방 예. 보고요. 예. 뭐 10만 명 넘을 때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숫자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단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어떤 면은 발기인을 모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 듣도 보도 막 연락망 뭐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발기인 성격은 아니다고. 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어떤 스텝스에 밟으면서 해 나가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아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다룰 때도 한동훈 먼저 다루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다루잖아요. 그게 저희가 뭐 잡아놓은 그렇죠. 가치, 밸류다.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해석하십니까? 그게 아마 일반적인 국민의 관심도도 예. 그렇게 이제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 뭔가 카드를 만들어 자꾸 내야 되니까 그럼 그 카드를 쪼개서 살라미 전술을 하는 거죠. 예. 자, 연락망, 그다음에는 이제 발기인, 그다음에 몇 명이다. 계속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혁신이 활동하는데 봐라. 저렇게 지금 밖에 저러니까 예.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상당히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아마 국민의힘과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결국 반윤 연대잖아요. 예. 즉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연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냥 국민의힘 남는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빨리 헤어지는 게 낫고 그렇다면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신당의 성격이라는 게 뭐죠? 뭔가 정책과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오로지 남은 거는 반윤과 나 장제원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책은 뭐죠? 그리고 거기 함께하는 분들이 뭐 20석 하는데 그러면 다 공천 떨어진 분들 모아서 만든다는데 그게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인가요? 바로 그런 부분의 어떤 정체성 문제. 예. 저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정당의 모습이란 게 결국 현재 있는 본인이 살찐 고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살찐 고양이들 모아서 만드는 정당인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본인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험지에서 해야 되는데 왜 대구 간다고 그러죠? 결국은 대구라는 게 본인의 안정적인 지지 기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국민들이 저걸 새로운 정치를 받아들일까라는 예.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이 선거를 이끌어갈 본인이 대체자 역할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공존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해 새 현수막을 공개를 했고 이 내용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 문구로 비판이 이어졌죠. 민주당에서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뿌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직자나 뭐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현수막 문구의 논란과 관련해 업체가 맡아서 한 거고 당은 개입하지 않았다. 당직자가 개입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시안이라고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안이라도 국민들이 특히 이 공략하려고 했던 유권자층인 2030 세대가 불편하다면 걷어들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청년층을 기존의 양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소모적으로 이렇게 다루었는가. 정책인 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청년 장관 다 그때 단시적인 정책으로 그냥 휘발되고 말았거든요.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대 담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견지해왔던 민주화나 민주주의 어떤 이런 부분을 청년층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인식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 시안이 중도에 이렇게 알려져서 불편함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걷어들이면 된다 얘기하셨고 당 지도부는 문구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저는 저거 현수막 빨리 달아주기만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접었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저 문구의 그 문법을 보니까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고 하는 2030 세대가 쓰는 수필이었는데 그거 따라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지역에 저 현수막부터 붙였으면 바로 앞에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노력이 인정받는 나라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들 민주당을
움직이는 모든 세력들 다 8.6 운동권 하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저분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계몽주의가 있고 아직도 내가 이 트렌드를 리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2030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그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지 저렇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들은 정말로 저는 2030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쉽습니다. 현수막 빨리 붙이기를 바랐는데 제가 대응 현수막을 못 붙여서 많이 좀 아쉽네요. 일단 당 지도부는 문구를 전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비명계 모임이죠. 이 원칙과 상식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청년들과의 간담회로 출범 후 첫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세력화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정치권이 정말 21대 국회 이 정치권이 정말 안타깝고 또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을 어떤 자신들의 정치의 대상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게 했다는 겁니다. 즉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나쁜 측면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어떤 분노감들을 굉장히 있게 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여당 지지층으로 안 들어오는 결정적 이유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놨는데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좀 한준호 의원이 뭐 당에서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돈은 누가 줬어요? 돈은 당에서 준 거 아닌가요? 그럼 이분들이 뭐하러 이걸 갖다 직접 걸었겠어요? 다 자기들이 문구 주니까 그 거는 거지 그분들이 뭐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이런 문구를 어렵게 만들어 걸겠습니까? 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아주 적나라한 인식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모르고 그냥 대충 우리가 해주는 것만 해라는 식의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뭔가 들어가서 생각을 뽑아올 생각은 못하는 반면에 자꾸 뭔가 주겠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치권의 주류인 586 세대의 어떤 그런 한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꾸 또 이런 부분들을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청년을 뭔가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들 뭐 지금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 종합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비명계 모임에 대한 질문을 해드렸는데 또 현수막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리고 비명계 오늘 모임에 대한 해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소통과 원칙이라는 모임은 그 이제 뭐 탈당을 전제로 하진 않았고 일단 당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한 명 한 명이 했던 목소리들을 좀 약간 조직화해서 조직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취지여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자양분이 되는 쪽으로 작동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남녀 청년들 갈라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대남이라든지 표들을 많이 또 얻은 것도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권을 한 이후에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거의 청년들을 그 선거 때만 이용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예산도 거의 다 많이 지금 삭감한 그런 상태이고 청년 뭐 내일 그 채용 공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또 군 그 병사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또 군 사병들의 그 복리후생비를 1,700억 이상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엇박자나는 청년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거는 우리 당 안에서 확정된 건 전혀 아니고요. 올해 초부터 저런 고민들 끝에 이제 다양한 그 50여 가지의 그 디자인하고 이제 문구들이 나온 건데 그 중에 문제될 만한 딱 그 문구가 딱 이렇게 언론에 나눈 바람에 저렇게 나온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다시 당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다시 비판이 있는 문구들은 다 수정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진짜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청년 정책 관련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조 속에서의 청년들과의 그 간담회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것들이 당내에 뭐 건전한 그 의견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시 당을 또 통합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이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 이 관심이 쏠리는 게 이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이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 모임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행보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말씀을 좀 건네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낙연 대표하고 저희들이 상의한 건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고요. 물론 통화는 했고 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의원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긍을 하셨고요. 관심은 이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체제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저께인가요?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보도가. 그거를 통해서 아마 저는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미국에 체류 중에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또 귀국을 해서 조만간 아마 서강대에서 강연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속속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은 현재로는 4명입니다만은 이제 예전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이런 분들이 과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갈림길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모임에 어떤 식으로 합류할 것인지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면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석을 잃더라도 본인 위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확고히 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내부적인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은 뭐 크게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어떤 이런 모임을 만들겠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이 상당히 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원칙과 상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수긍했다겠는데 지금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재명 사법 문제 여파로 당내 도덕적 감수성 퇴화했다. 이러면서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한겨레 인터뷰 전문을 봤는데요. 당의 어르신으로서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받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들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원칙과 상식과의 교집합을 통해서 어떤 행보를 해 나가실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적 행보의 여지는 많이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계로 치르는 민주당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어쨌든 힘을 실어주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혼선을 가중시킬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단일 대우를 구성하는 게 어쨌든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임을 당원들 그리고 이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중하게 아마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질문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인데 본인이 걸만든 판단을 할 거라 이야기를 했고 반면 조국 전 장관은 뭐 이 인터뷰와 관련 없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면서 선거법 등 이 위반에 해당돼 탄핵 사유에 된다. 또 갑자기 탄핵 이야기를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국 전 장관하고 송영길 대표의 공통점이 63년생이시죠. 이제 환갑되셨죠. 저는 이분들이 우리 유시민 전 장관하고 깊게 한번 대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60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 잠시만 이게 나이, 이 환갑을 연결시켜서 뭐 이전에도 논란이 됐던 만큼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공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막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조추송, 박정천 이런 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박정천 얘기 나왔을 때도 이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거 보면은 원한에 의한 정치, 한풀이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더 한 번 더 하겠다, 내가 양지 찾아가겠다, 또 우리 원칙과 상식의 청년과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간담회를 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자리를 내주고 좀 미래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판을 열어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에서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는 시각 강을 건넜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그 신당 창당이 사실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전국을 돌면서 지금 북콘서트를 하면서
본인의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거의 약한 고리들을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상. 예. 왜냐하면 당선된 이후에 공정과 상식과 관련된 국정운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고 국정 지지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없지만 지켜보는 과정인데 이런 포인트는 있을 수 있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한 구도인데,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이렇게 신당이 부각되고 이러면은 조국 때 윤석열 구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민주당과의 연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들은 당내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 상황을 알기는 할 텐데 어떤 거를 이루려고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결국 뭐 자기의 어떤 뭐 본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 간에 본인이 일단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많은 사법 닉스가 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방탄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본인은 반면교사 하는 겁니다. 아, 나도 국회의원이 되면 저렇게 방탄할 수 있구나. 본인 지금 2심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친문의 어떤 수장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이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도 결국 조국 신당을 위한 저는 전초 작업이다. 즉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립하는 것이다. 이 구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저는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 어린이 한 명이 더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돌을 던진 경위가 무엇인지 또 다른 어린이도 함께 던진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아파트 앞에는 그날 참상의 흔적이 여전합니다.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김모 씨가 8살 초등학생 A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는 부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께서 맞으셔서 25년 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 긴 복도를 따라 어디서든 물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A군이 사는 동은 복도식이 아니어서 경찰은 A군이 돌을 던질 목적으로 복도식 동에 올랐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A군과 동갑인 친구도 같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어린이가 함께 돌을 던진 것인지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 내용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게 나중에 민사적인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지금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 A군 8살짜리 초등학생인데요. 이 아이만 처음에 돌을 던진 걸로 알려졌는데 현장에 동갑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고 지금 조사가 돼서 같이 한 것인지 아니면 A군만 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또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가 25년 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A군이 사는 아파트 그 동은 복도식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 아이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돌을 던지기 위해서 복도식이 있는
있는 동을 찾아서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놓고 수사를 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이 때문에 두 학생 모두 형사처벌이 어려울 거란 또 전망이 나오는데 유족들 굉장히 좀 갑갑할 것 같아요. 너무 황망해하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긴 했지만 평소에 너무 건강했고 그 사건 당일도 아내분과 같이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본 어머니도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은 참 황망해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형사처벌은커녕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형사 책임 무능력자로 봐서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형사 절차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일단은 거예요? 공소권 자체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고의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을 물어서 이 아이들은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예.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면 더 그 배상 범위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이것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 이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사소송이라는 예. 것은 사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 피해자 쪽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또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네요. 사실 지금 굉장히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한 e스포츠 이야기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 월드컵이 국내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전야제 행사가 열렸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한파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네, 이게 롤이라는 게요. 네.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컴퓨터 게임인데 10명씩 5대5로 나눠서 상대방의 기지를 파괴하면 이기는 액션 전략 게임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인기가 엄청난 게 전 세계 이용자 수가 월 1억 명이거든요. 1억 명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5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롤 월드컵, 이게 줄여서 롤드컵이라고 하는데요. 예.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려서 어제 광화문에서 전야제 행사가 열렸는데 뭐 이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 한창 지금 수능 끝난 고3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까지 올라왔다는 그 추운데 뿐만 아니라 20, 30대들 중장년층들까지 어제 진짜 몰려서 이 정말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고요. 뭐 코스튬 플레이뿐만 아니라 굿즈라고 하잖아요. 예. 기념품 판매샵 앞에서도 줄을 굉장히 길게 늘어섰다고 하고 또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 결승전 티켓을 구하기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을 내서 문제를 내서 이기며 맞추면 예. 결승전 티켓 주는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이용자 수 1억 명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e스포츠 행사를 위해서 광장 사용을 허가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정말 효자 노릇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 게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번째 시장 규모인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만 해도 3,500억 예. 원 규모예요. 거기다가 상금 규모가 무려 31억 원 가량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우승을 하게 되면요. 우승팀을 주제로 스킨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면은 분배해서 또 상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흥행성, 오락성, 기술성 다 잡은 그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e스포츠 전체 시장 규모가 무려 2조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종주국이에요. 거기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까지 그렇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미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로 우리에게 뭔가 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오늘 고척돔에서 결승전이 열리는데 이 한국과 중국이 맞붙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예. 사실 우리 그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도 미국, 한국, 중국이 이 롤드컵에 가지는 관심이나 이용자 수가 굉장히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수가 페이커 이상혁 선수인데 예. 이상혁 선수가 속한 T1 팀과 중국의 웨이보 팀, WBG 팀이 맞붙는 결승전이 5시부터 열립니다. 그런데 이상혁 선수가 지금 4번째 롤드컵 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사실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상혁 선수가 이 현역으로 뛴다는 것이 그야말로 노장이 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또. 거의 뭐 박지성 선수가 예. 현역으로 뛰는 예.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번에도 우승할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가는 데다가 특히 지금 중국 팀은 사실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인기 있는 선수가 더샤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99년 충남 아산 출신의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15살 때 이제 스카우트가 돼서 지금 중국 선수로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같이 맞붙으니까 또 반전 포인트가 있고 감독도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연 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게에서 판매한 모둠전을 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그 모둠전을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먹고 시킬게요. 이거 15,000원. 1,500원, 아니 1,000원, 2,000원 정도. 이거 15,000원이지? 그럼요. 이거 뭐 이유가 있겠지. 1,000원. 와, 이게 15,000원이라고? 자, 이게 소비자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일단 이 모둠전 보시고 15,000원짜리에 걸맞다, 아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에요. 네, 저도 광장시장 가봤지만 이렇게 부실한 음식이 나오지는 제가 가본 가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필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버가 광장시장 가게를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찾았는데 여기에 15,000원짜리 모둠전을 시켰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부실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광장시장에 이제 상인들이 처음에 3명이서 이거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손님들이 양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도 막상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이 맛살 하나 집어들고 2,000원짜리 맛살입니다 이렇게 약간 뼈 있는 농담을 하는 장면도 나와서 사실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가지 요금이 아니냐, 일부 가게의 행태겠지만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이 사실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의 바가지 요금 논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소래포구 상인들 절까지 했잖아요. 다리 없는 꽃게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나비 축제, 영양의 뭐 옛날 과자 7만 원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인들이 축제를 할 때 관리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좀 어렵고 자릿세를 받다 보니까 이 자릿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 축제마다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주의 산골 영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리를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식 질부터 수익성까지 다 잡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문체부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 축제 음식 가격을 미리 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앞으로는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 축제 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비자, 고객이 있어야 시장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표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0.6도, 홍천 7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은 기온입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해졌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오후에 강원 영서 남부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